안녕하세요. 비욘드에서 명의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수술 분야의 명의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 이용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갑상선암센터의 센터장인 이용상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제가 가진 준비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일단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 에서 노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세계 최고의 갑상선암 수술팀을 꾸리고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호칭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참, 과찬이신데, 사실은 이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저희 센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갑상선을 연구하고 진료하시는 모든 분들은 세계적인 대가분들이세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갑상선 학 분야에서는 아주 아주 높습니다. 그게 세계를 나가보면 더 절실하게 저희가 느끼게 되고요. 이제 특히 저희 갑상선암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센터는 이제 저희가 10여 년 전에 저희 스승님이 이제 처음 강남에 오시면서 이제 세팅을 해서 그 이후에 지난 방송도 하셨지만 장항석 교수님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제가 이어서 이제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가 이렇게 큰 병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갑상선 분야에서는 여러 과 그리고 여러 간호사 그리고 여러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더 이거를 이어받아서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겸손이 아주 맞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검색을 해 보면 세계적인 갑상선암 수술팀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인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수술팀이라고 하면 여러 외과 의사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어떻게 꾸려져 있나요? 뭐 요즘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도 아마 많이 보셨고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제 집도의라고 하죠. 이제 주로 수술을 하는 이제 주치 집도의가 있고 그 옆에 수술을 도와주는 분들이 아주 여러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의사직도 계시고 간호직도 계시고 뭐 주변에 그리고 뭐 특히 마취과 의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술은 대략 수술 때는 3명에서 4명 정도가 같이 수술을 진행을 하고 그 옆에 도와주시는 간호사분이 한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과 의사 보통은 이제 그 정도가 한 팀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병동에 가서도 도와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뭐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도와주셔서 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함께 꾸려 나가는 네. 최고의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네,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해 주시거든요. 주하님께서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스트무즈님, 김민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갑상선 암 수술을 한 후에 추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또 어쨌든 이 갑상선 암 분야의 명의가 나오신 만큼 갑상선 관리에 대해서도 좀 팁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후에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았고 준비한 내용은 갑상선암 수술 후 추적 관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성실히 준비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외래 진료를 하시게 되죠. 그럼 외래 진료를 할 때 이제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를 계속 보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이제 환자분 면담을 하죠. 뭐 불편한 건 없었느냐, 잘 있었느냐를 하면서 이제 의사들은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면 그냥 허투루 보진 않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 뭐 표정도 보고 걸음걸이 모든 걸 보면서 이제 그런 면담과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부위를 만지는 촉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은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호르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 그리고 전후로 관련된 그런 혈액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몸 안을 항상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검사들을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입니다. 이제 그런 영상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이 검사는 정해진 거는 큰 틀은 없습니다. 좋은 검사는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암의 종류나 환자분의 상태 그리고 주치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간격이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자체가 어떤 정답은 아니고 또 대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갑상선 연구는 상당히 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시작된 건 2009년도이지만 15년도에 이제 그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냥 뭐 이 의사한테 가면 이렇게 진료하고 저 의사한테 가면 저렇게 진료하지 않게 어떤 획일화되고 어떤 환자를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의 제정 움직임이 있어서 2015년도에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 갑상선 학회도 2016년도에 이제 그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갑상선 그 진료 권고안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에 시작이 되고 이제 16년에 개정이 돼서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이 24년도죠. 올해나 내년쯤에 또 새로운 개정판이 저희가 또 지금 나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대한민국 갑상선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진료 권고안에 준해서 진료를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은 이제 가장 흔하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 뭐 기타 등등의 암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유두암이나 여포암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유두암 환자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흔히 주변에서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 그 유두암이 이제 아무래도 진행도 좀 더디고 여러 가지 예후도 좋기 때문에 그나마 암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 유두암 환자가 많은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저거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추적 관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요. 이제 추적 관찰을 하려면 알아보려면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수술 후에 보조 치료를 갑상선암 환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추적 관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같이 그 부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갑상선암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뭐 폐암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의 과정이 복잡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암 치료 후의 과정이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이제 방사선 치료 이러한 이제 그 사람 몸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치료법들을 하게 되는데 갑상선암 수술은 이제 그런 치료법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치료법은 수술 이후에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게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호르몬 복용이 어떤 치료냐?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이라는 장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몸을 항상 항상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지금 제가 걸어왔는데 밖에는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 실내는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조명이랑 여러 가지로 네.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지금 벌써 밖에 있는 추위와 현재 이 더위에 이제 계속 반복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에 노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 몸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내 몸을 조금 웅크리게 하고 더울 때는 내 몸을 활발하게 하고 이러면서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됨으로써 내 몸이 항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갑상선을 절제한 후에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해도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준을 맞춰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호르몬을 복용하는 이유입니다. 갑상선을 절제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거에 대한 보충을 해주는 게 호르몬을 복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목적만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그림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저도 항상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좀 혀가 꼬이거나 좀 저도 헷갈리게 되는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 기관의 이제 어떤 이 모식도입니다.
그 맨 위에 있는 이제 영어로 쓰여서 죄송한데요.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목에 갑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 안에는 이제 온갖 호르몬들이 다 이제 분비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갑상선이라는 곳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호르몬을 내 몸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 혼자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상선 혼자서. 그러니까 내 몸에 호르몬이 부족한지 많은지를 판단하는 거는 이 머리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판단을 하고 이 사람 몸에 호르몬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다가 그 명령을 내립니다. 호르몬을 좀 분비해라. 반대로 내 몸에 호르몬이 과다하게 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 대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호르몬을 좀 적게 분비해라.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 기관의 어떤 그런 피드백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으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보내게 됩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Thyroid Stimulating Hormone, 보통 TSH라고 저희가 씁니다. TSH가 분비가 되면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TSH가 적게 되면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몸에 있는 모식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말씀드린 TSH가 갑상선 세포만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갑상선 암세포도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SH는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TSH가 자극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을지도 모르는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까지도 같이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TSH, 자극 호르몬을 억제를 하게 되면 그 갑상선 암세포가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도 같이 억제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TSH를 억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호르몬을 복용과 왜 중요하냐? TSH가 적게 나오려면 내 몸에 호르몬이 많이 있으면 됩니다. 내 몸에 호르몬이 많이 있으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으로 TSH를 보낼 일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호르몬을 밖에서 인위적으로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일명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요법이라고 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적으로 갑상선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 호르몬을 복용해야 되는 이유와 이 두 번째 있을지도 모르는 암세포의 자극을 억제하기 위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요법을 하기 위해서 이 호르몬을 복용하는 게 첫 번째 갑상선 수술 후의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좀 복잡하실 텐데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오늘 표가 안 꼬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어렵게 써 있어도 괜찮다고 어차피 교수님이 잘 읽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비욘디는 수준 높은 그 분들이 보시는 그런 채널인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시는 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권고안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환자를 수술 이후에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위험군을 보고 저위험군이냐, 중간위험군이냐, 고위험군이냐 이 판단을 이제 환자를 관리를 하고요.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억제요법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표로 나와 있긴 했었는데요. 동일하게 그 대한갑상선학회 그 진료 권고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이제 정리한 거고,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TSH를 아주 낮게 해서 그 자극을 아주 덜 주려고 하는 거고, 아무래도 중간위험군은 그 중간 정도로 하겠죠. 저위험군에서는 그렇게까지 억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TSH의 농도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조금 높여더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이제 환자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환자들은 전절제를 했을 때 개념이고요. 옆절제술, 그러니까 갑상선의 일부만을 제거한 환자들은 기본적으로도 갑상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 전절제한 환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자극 호르몬의 농도를
조금 여유롭게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최대한 맞춰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의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걸 같이 고려해서 이제 이 TSH 억제요법 거기에 걸맞게 그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게 됩니다. 자, 호르몬제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여기 조금 회사 이름을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제가 좀 가려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갑상선을 공부한 지도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돼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갑상선 호르몬제는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제가 그 100이라는 용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왼쪽 회사도 벌써 25부터 200까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회사도 25부터 150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은 아주 제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100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한 알 반을 드십시오, 뭐 4분의 1을 드십시오, 이렇게 쪼개 드시라고까지 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제 드시기에 이제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색깔로 구분을 한 거는 환자분들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제 색깔을 이제 넣은 거고요. 두 회사는 제형은 살짝 달리 나였는데, 아무튼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갑상선 호르몬 제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그 갑상선 호르몬 제제는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외국에 사는데 특히나 이제 그 저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 안 하시고요. 저희보다 조금 후진국에 사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사 먹어도 되느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똑같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성분으로 같이 만들어서 같은 형태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이 약을 드시거나 그거는 항상 안전하고 드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께 맞는 적절한 용량을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호르몬제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그런 제제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 가지 치료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치료는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항상 이런 치료의 목적은 혹시라도 남아있는 이런 암을 소멸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오드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오드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왜 중요하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주 원료가 됩니다. 요오드가. 어느 정도로 주 원료가 되냐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요오드의 거의 95% 이상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은 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원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분비가 과다한 병들, 기능 항진증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요오드 섭취가 적은 지역, 그 내륙 지역이 될 겁니다. 뭐 몽고라든지, 뭐 심지어 선진국이라 하는 유럽에서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바다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요오드 섭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연료가 적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아무래도 좀 만들어지는 확률이 좀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 저하증이 조금 더 호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오드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 요오드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붙이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요오드를 먹으면 그거는 내 갑상선으로 가서 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요오드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붙여서 먹게 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내 갑상선으로 가서 거기서 그 갑상선을 파괴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런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암세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갑상선을 다 제거한 환자들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아예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외과 의사지만 항상 수술할 때는 정말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게끔 한다고 노력을 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수술이 진행이 되지만, 뭐 세포 단위 정말 티끌만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육안적으로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세포가 혹시라도 몸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고, 이 환자에게는 그럴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 이제 요오드 치료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환자들에게 요오드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붙인 요오드를 투약을 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혹시라도 모를 암세포로 가서 파괴를 하게끔 하는 게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이 두 가지 치료가 갑상선암에서 추가적인 치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옆절제술, 반절제술을 한 분들은 정상 갑상선이 중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치료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을 전체를 제거하신 분, 그 중에서도 잔존암, 이러한 암세포가 혹시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거나 좀 미심쩍은 분들에게 하는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를 시키는 거고요. 이게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이제 일반 병실인데요. 오른쪽 아래를 보시는 것처럼 일반 병실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밖에는 이렇게 방사성 이런 위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그냥 일반 병실 같지만 저기 보시는 창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나부로 차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환자분의 배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드시고 남은 음식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따로, 그러니까 일반 정화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을 위한 따로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원자력 연구원이랑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병실을 각 병원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환자분께 계속 이 위에 보시는 분처럼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 나오는 방사선 양이 충분히 우리 자연계 일반인들에게 가도 위험이 없겠다는 그런 이제 어느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병실에서 나와서 댁에 가셔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셔도 큰 문제가 없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제 많이 힘들고 이제 주변에서도 걱정하시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갑상선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치료를 안 해도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무튼지 간에 갑상선암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에 두 가지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갑상선암 수술 후 추가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럼 추적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호르몬을 먹습니다. 그럼 호르몬을 먹는데 TSH라는 게 또 있고 걔를 좀 억제하는 목적이 있었죠. 그런 걸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느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하는 목적은 이 환자에게 호르몬이 적정량이 투여되고 있느냐, TSH는 적절하게 억제가 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주 목적으로 하는 검사들이라서 혈액 검사에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목표는 T3, 프리T4, 이게 우리 체내에서 돌아다니는 갑상선 호르몬의 형태입니다. 이것들은 정상 내지는 약간 높게 유지를 시키고, 말씀드린 대로 TSH는 낮게,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고 낮게끔 유지시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사이로글로불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글로 쓰면 요즘은 티로글로불린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갑상선 세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하는 역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죠. 위에 말씀드리는 T3라든지 T4 이런 거를 요오드를 받아서 합성을 해서 이제 내보내는 공장이 갑상선 세포가 되겠는데요. 그게 이 호르몬만 분비하는 게 아니라 공장도 똑같죠. 어떤 제품이 나가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산물들이 생깁니다. 그 부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로글로불린이라는 거는 갑상선 세포에서 분비되는 특이 단백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갑상선 수술을 해야 됐는데 전절제를 했습니다. 전절제를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전절제 이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이론적으로 갑상선 세포는 없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완벽한 이제 완치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사이로글로불린도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갑상선 세포가 없으니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로글로불린이라는 거를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환자가 0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1이다. 1.5다. 이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서 갑상선 세포가 자라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분은 암 환자였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세포가 자라나? 혹시라도 암이 자라는 거 아닌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사이로글로불린, 티로글로불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 검사를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같이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간혹가다 환자분들이 어떤 이제 수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로면은 제일 좋긴 합니다만은 5 정도가 유지되는 분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티로글로빈이 5인데 1년 후에 왔는데 5, 2년 후에 왔는데 5. 자, 그럼 이분은 계속 걱정을 하죠. 그럼 내 몸에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계속 어떤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거는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단 이제 어떨 때 걱정이 되냐면 우리가 더블링 타임이란 걸 요즘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1이었는데 한 달 6개월 있다 왔더니 2가 돼 있고, 또 6개월 있다 왔더니 4가 돼 있고, 또 1년 있다 왔더니 8이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2배가 되는 타이밍이 너무 짧아지면 이거는 뭔가 재발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티로글로불린을 사용하는 그런 저희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런 그 외래에서 검사할 때 아마 그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 환자분이 검사한 그런 그 수치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 티로글로불린의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갑상선 옆절제술, 정상 갑상선이 남아있는 분에서는 이 티로글로불린의 수치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도 계속 분비가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떨 때 10이었는데 20으로, 100으로, 1000으로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어떤 수치 하나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의심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옆절제술 환자분들에서 티로글로빈 수치가 뭐 10이다, 20이다 이런 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칼시토닌이라는 게 이제 알아서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유두암, 여포암 외에 수질암이라고 갑상선에 있습니다. 이 수질암은 갑상선에서 이제 그 갑상선 세포에 그 유두암이나 여포암으로 발생하는 세포가 아닌 다른 갑상선 세포에서 그 생기는 암이 수질암입니다. 그래서 이 수질암에서는 이 칼시토닌이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인데요. 이거를 그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수질암 환자에서는 칼시토닌을 앞에 말씀드린 티로글로불린과 동일하게 같이 추적 관찰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게 이제 이 수치가 돼서 같이 체크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칼슘, 인, 부갑상선 호르몬 이제 이런 수치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흔하게 올 수 있는 그 부작용 중에 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게 오게 되면 칼슘이 부족해지고 환자들이 손발 저림이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추적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 추적 관찰하러 오실 때 이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이런 항목을 통해서 환자분의 현재 상태 그리고 약의 용량 조절 아마 이렇게 하시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온몸을 몸 속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검사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 갑상선 이제 예전에 뭐 강의를 들으시거나 갑상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초음파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음파 검사는 그 우리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곳을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가장 유용한 이제 그 장기들이 갑상선, 유방, 그리고 간 이런 곳이 이제 검사하기에 아주 용이한 곳이라서 목 부위의 초음파만 검사만 하면은 이 환자의 상태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발을 했는지 아니면 지난번 검사랑 변화된 게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보는데 가장 유용한 검사가 초음파 검사라서 아마 지금도 대부분 갑상선 수술 이후에 병원에 가시면 앞에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검사와 아마 초음파 검사를 아마 기본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병원이. 제 말씀드린 이게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치의가 병원의 사정,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하는 거니까 꼭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CT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CT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면을 볼 수 있지만은 그 깊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목의 깊은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슴 속의 깊은 쪽 이런 쪽을 볼 수 있는 데는 초음파 검사는 그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CT 검사라는 걸 합니다. CT는 보시는 것처럼 목 앞부터 목 뒤에까지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이런 구조물을 파악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플랜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 혹시 초음파로 발견이 안 되는 다른 뭐 재발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CT 검사를 하기 때문에 CT 검사를 보통은 뭐 주치의마다 다르시겠지만은 그 루틴으로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아마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펫CT라는 게 있죠. 이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펫CT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장점은 온몸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온몸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하는 거는 유용하지만은 모든 분들한테 할 필요는 없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예후가 나쁠 거로 예측이 되든지 아니면 원격전이 재발 이런 게 의심이 되는 분들에게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보험 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튼 적절한 검사를 적절한 분들에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이런 검사도 할 수는 있지만 아마 모든 분들에게 검사하거나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적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피검사와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그 갑상선암 수술 후 환자분의 그 재발이나 전이 그리고 다른 소견이 있는지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갑상선암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하신 분들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고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콜라 대신 17차님. 네,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이시고요. 갑상선암 수술 후에 관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 안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은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또 음식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영양제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커큐민 좋은 거 맞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이게 그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드시는 거에 상당히 민감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여러 방송을 이제 그 진행하시다 보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거는 맞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그냥 몸에 좋은 거 다 드시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가릴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몸에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그냥 기분 좋게 사셔라. 그게 뭐 제일 좋은 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강의 중에서도 그 요오드 섭취가 네. 많은 국가와 또 그렇지 않은 네네. 국가 간의 차이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저희가 네.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그 항상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예상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나라 분들이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죠. 그리고 주변에 뭐 미역국도 그렇죠. 좋아하고요. 미역국도 드시고 김도 먹고 뭐 이렇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저희 애가 고3이라서 제가 한동안 좀 미역국을 안 먹고는 있었긴 했는데요. 이제 어, 드시겠네요. 네, 이제 먹어봐야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식이로 들어가는 김이나 미역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우리 사회자분도 지난 한 달 동안에 미역국을 몇 번 드셨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이 나실 정도인가요? 아니네요. 그렇죠. 네.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도 그게 뭐 먹었겠죠. 그러나 제가 그냥 일반적인 식습관으로 드시는 미역이나 김에 들어있는 요오드의 양은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과다 섭취가 되는 양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미역국만 먹는다든지 그런 상황은 그렇게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를 액기스로 만들거나 환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있습니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오드가 아주 농축되고 많아질 수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자제하고 그런 거는 좀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습관에서의 미역국, 요오드 섭취량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드시라고 저희는 권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너무 긴장하고 네, 네.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면 된다. 네. 다만 환각으로 이렇게 네, 농축시키는 너무 거는 좀 그거는 자제하시는 게 위험하다. 좋겠다.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요오드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생각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네.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과다 섭취가 걱정인데,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을 갔더니 그쪽 분들은 이제 카자흐스탄은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요오드가 많이 부족한 사막도 있고 그런 국가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요오드를 영양제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뭐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오히려 네,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럼요. 맛있게 아주 먹어야겠네. 요오드가 영양분으로 좋고요. 네, 네. 미역 많이 드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김민님께서 저희 누나도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약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분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먹는 목적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억제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보통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럼 나는 밥만 뗐는데 보충할 필요가 없는데 왜 먹어요? 하지만 그것도 두 번째 이유인 거죠. 억제를 하기 위해서 드시는 걸로 이제 드시는 게 이제 그래서 약을 먹는 거고, 만약에 반절제를 하신 분이었다. 그런데 억제 목적으로 드셨다. 그럼 요즘은 이제 추세가 좀 완화가 돼가지고 약을 조금 적게 드시거나 이제 점점 줄여나가는 게 요즘은 이제 또 그 저희 갑상선 그 연구하는 사람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반절제를 하고 약을 안 드시게 되더라도 호르몬 레벨이 충분하면 약을 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저분의 질문 중에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아마도 전절제를 하셨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럼 전절제를 하셨다면 약을 안 드시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 몸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앞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저하증이 심하게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이 부족해서 있을 때가 저하증이지 약이 아예 없는 경우가 되면은 내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표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주치의께서 이제 그런 걸 상담을 하실 겁니다. 그 예전에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인데 그 저희 갑상선학에서 이제 그 아주 그 뭐 대가처럼 아주 이제 옛날에 대가가 누구냐면 스위스의 의사 중에 그 코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외과 의사로서 그 최초로 그 노벨 의학상을 타신 분인데요. 1800년대 이제 의사분이신데 지금도 그분의 술기가 이제 기본 베이스로 이제 있는 게 현재 갑상선 수술인데 그분이 아마 초반에 그 신나서 갑상선을 다 제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르몬 그 보충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환자가 초반에는 괜찮았지만은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환자가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 이 갑상선 전절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거의 50년대까지도 전절제술은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 50년대에 다행히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지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제가 합성이 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복용을 하고 호르몬 레벨을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절제술이 가능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약을 끊게 되면 정말 극단적인 일까지도 갈 수 있으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해를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탈님께서 네. 갑상선 암 환자 녹용, 홍삼 먹어도 네. 될까요? 아까 아마 대답 드린 것 같습니다. 몸에 이것도 좋은 먹어도 거 된다. 다 드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님께서 엄마가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고 1.3cm 혹이 있다고 나와서 병원에서 세침 검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양성이라고 나오고 2개월에 한 번씩 혹의 크기가 커지는지를 보자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좀 요즘 이렇게 아프신가 봐요. 네, 혹시 네. 좀 안 좋은 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자, 제가 오늘은 수술 후 추적 관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갑상선은 그 물론 혹의 위치라든지 혹의 캐릭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갑상선 자체에서 생기는 암은 증상을 일으키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목에는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암이 자라거나 혹이 자라서 그런 구조물들을 이제 자극할 때 증상들이 생기는데 제가 봐서는 1.3cm 정도라면은 그 자극을 일으키기에는 아직은 좀 그런 그 크기가 다행스럽게 크질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성이라고 나왔다. 이거는 암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러나 그 세친 검사라는 건 뭐냐면은 혹시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아직 네, 없습니다. 세친 검사라는 건 뭐냐면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갑상선을 찔러서 거기서 세포를 빼냅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그 모양을 병리과에서 보고 이거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는 게 세침 검사입니다. 자, 세침 아주 가는 바늘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혹이 있으면 한 번 찔러서 이 혹이 뭔지를 100%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양성이라고 나왔다는 거는 아마도 그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제 봐도 된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실 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저기서 이제 목이 안 좋고 목 넘김 불편하고 턱 쪽이 이유 없이 다 아프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침 검사를 받을 때 너무 긴장하셔서 근육의 긴장이 아직도 있으시거나 그냥 그 심리적으로 뭐가 있다 하니 불편하실 가능성이 더 크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또 걱정은 되시니까요. 또 맞습니다. 네, 어머님이시니까 또 그렇죠.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주주님께서요. 네, 건강검진 때 갑상선에 세로로 긴 저음영결절 0.3cm 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해보고 네, 혹이 안 커져도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 정도인가요? 라고 네. 하셨네요. 네, 이것도 아마 걱정이실 텐데요.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갑상선을 이제 환자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 케어하고 관리할까에 대해서 이제 진료 권고안이라는 걸 만드는데 최근에 진료 권고안은 이제 일단은 그 영상의학과에서 보고 이 모양이 나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을 지금도 그걸 KT 라지라고 하는데요. 1부터 5까지 줘가지고 1단계부터 5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어떤 사이즈가 됐을 때 그때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0.3cm라 그러면 저거는 지금 아주 작은 혹입니다. 다행히. 그래서 아마 6개월 뒤에도 혹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면 굳이 그 조직 검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모양이 나쁘더라도 그렇습니다. 모양이 좋다면은 그건 뭐 당연히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금 뭐 0.8, 1.0cm까지 크더라도 굳이 그 조직 검사를 하지 마라라고 돼 있는데 네. 제가 지난달에 그 미국 그 시카고에서 이제 있었던 미국 갑상선 학회를 갔다 왔는데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이 그 미국 갑상선 학회가 이제 전 세계 트렌드를 좀 주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1.5cm까지도 조직 검사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3mm라면 안심하시고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얘기해 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실 것 네, 같습니다. 가자님께서 또 네, 갑상선 4단계 8mm 4년 전 크기는 잘 자라지 않고 양성이라고 하셨다고 네, 합니다. 여포성 종양은 반드시 여포암으로 가나요? 그럼 지금 네. 선종일 때 수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셨네요. 자, 여포성 종양이라는 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여포성 종양이라고 하는 진단은 그 아까 제가 세침 검사를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침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도 카테고리 1부터 카테고리 6까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1은 이거는 좀 애매해서 진단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카테고리 2가 아까 말씀하신 양성 그거고 카테고리 3는 세포가 조금 모양이 애매한데 암이라고 하기는 좀 많아서 이거는 그냥 비정형 세포 한국말로 그러고요. 이제 카테고리 4가 지금 보여드리는 말씀하신 여포성 종양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5가 갑상선 암이 의심이 된다. 카테고리 6는 갑상선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카테고리 5랑 카테고리 6이 진단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수술의 이제 절차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 여포성 종양이라는 거는 저거는 잘 모르겠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모르냐면 저거는 그 이 혹이 주변과의 관계를 봐야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저 여포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여포성 종양은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 40에서 60% 정도는 암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아닐 수가 있어서 저거는 수술을 해봐야지 이제 알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반드시 여포암으로 가지는 않고요. 그 자체 유도암일 가능성도 있고 여포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8mm 정도라면 지금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주치의분이랑 상의하시는 게 저거는 제일 낫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네네. 게 있으면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주치의분과 잘 상담을 해보시고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고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YH님 질문인데요. 갑상선 저하증일 때 요오드 영양제 먹는 거 필요한지 질문 주셨네요. 요오드 영양제요? 저건 사실은 저같이 외과 의사보다는 내과 선생님들이 훨씬 더 대답을 해주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요오드 영양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영양제를 만들 때 요오드 성분이 좀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저렇게 드시느니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을 드시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굳이 영양제를 넣어서 그 요오드가 다시 갑상선에 가서 아무래도 합성 능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저하증이 오셨을 테니까 그 원료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완제품을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양제보다는 신지로이드가 단가가 더 싸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갑상선 저하증이다라고 진단을 받았으니까 약 네.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다. 네, 그게 컨디션이나 여러모로 관리도 쉬우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거의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네. 한 두세 개 정도만 받고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네. 히히호호님인데요. 수술한 지 16년 차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40대이시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갑상선 초음파, 피검사 하고 계시고 칼슘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언제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네요. 네, 이 기준은 없는데요. 이제 40대시면 젊은 나이죠. 그러나 이제 갑상선 혹시 전절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신지로이드를 아주 장복을 하면은 뭐 골다공증에 영향도 있다라는 뭐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시기를 정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간간히 해보시는 게 나쁘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40대면 젊지만 이제 폐경하고도 연결이 되고 골다공증이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활동량이나 이런 게 조금 좀 그래가지고 비타민 D 수치나 이런 것도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저거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 좋지 뭐 언제쯤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린님 질문입니다. 네. 동네 의원에서 세침 검사 3단계 비정형이 나왔는데요. 초음파에서 석회가 있어서 암이 의심되고 수술 권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추적 관찰을 하는 건 또 어떨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일단 결정하는 거는 환자분이 이제 결정을 해야죠. 환자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의사로서 아마 비정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비정형이 나왔을 때 다음 단계는 이제 재검을 하는 게 이제 순서입니다. 재검을 다시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데 이제 비정형이 반복돼서 나오는 분들에게는 이제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 초음파에 석회가 있다고 하면 이 석회라는 거는 이제 아주 단단해지는 부분이라서 이 세침 검사 얇은 바늘로 저거를 통과를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진단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정확한 세포를 못 얻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로 권고하셨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상황, 뭐 초음파 소견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야겠지만 주치의랑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적 환자를 원하시면은 그것도 주치의에게 충분히 의견을 내시고 가능성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해 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갑상선암 수술 명의이시죠? 이용상 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라이브 방송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갑상선암 수술을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평생 약을 복용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관리를 해야 되시는 그런 분들께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자, 아무튼 시간이 참 빨리 갔네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제 부족한데 옆에서 많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치의를 믿고 주치의와 잘 상의하시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갑상선학의 지금 진료라든지 연구의 역량은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그 환자분들의 주치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리 큰 병원을 가더라도 주치의만큼 환자분을 잘 파악하고 잘 알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를 보시는 주치의와 잘 상의하고 잘 진료를 보시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분들이 환자분에게 그 세계적인 수준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믿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용산 교수님 멋져요라고 또 댓글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용산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